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사실 저렇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계기는 일본이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조선 시장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까지 벌어졌던 그 호황기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조선 산업도 팽창을 했는데 70년대 초에 있었던 그 호황이 1차 오일 쇼크로 갑자기 꺾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운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너무 많이 발주한 선박들이 선봉량 과잉을 일으키면서 20여 년의 불황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규모가 컸던 일본 조선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제 이 사람들도 버티다가 정부가 이건 사양산업이다, 더 이상 안 깨난다. 그리고 깨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한국의 임금이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속도는 너무 빠르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장이 깨난다 하더라도 한국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대형 독구도 폐쇄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저렇게 된 원인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설계 인력, R&D 인력을 전부 퇴출시켜버린 이런 너무 극단적으로 과감한 조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때까지 개발된 선박을 표준 도면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배라는 거는 건물 짓듯이 선주가 요구하는 거를 다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다 다른 배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자동차 개념처럼 표준화해서 이제부터는 표준 선박만 찍어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간 거죠. 갔는데 그게 한 10여 년간은 괜찮았습니다. 일단 인건비 확 줄였고 설계 비용 안 들고, 그러니까 뭐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그 사람들의 성공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뭐 철광석, 뭐 석탄 이런 것도 원자재들을 전부 흡수를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그걸 제조해서 제조품으로 만들고 컨테이너로 전 세계에 뿌리는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해운 규모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형화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뭐 크리소 같은 국책연구소들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그 변화에 주도를 해나간 거고요. 일본은 연구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주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이 1위로 올라섰고, 기술적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국면에서 일본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 회사들이 막 점유율이,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조선 회사들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이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보면 수주 점유율도 최근에는 뭐 7%씩 막 7%로 막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던데. 네. 만약에 일본도 사실은 LNG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네. LNG 건조 기술이 있는데, 일본 조선 회사들이 중국에 가서 LNG 건조 기술을 좀 더 전수를 한다든가 중국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주종으로 하고 있는 그 LNG 선박 건조 기술, 그것이 중국이 빨리 더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그게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국내 회사들하고 중국 조선사들 간의 기술력 격차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중국이 작년을 계기로 해서 세계 최대 LNG 수입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그 전에 일본이었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이 또 역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LNG 선을 자기네가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국영 에너지사들이 운송하는 LNG 선박을 이제 특히 후동중화라는 조선소 하나를 굉장히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에러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갔던 배는 아예 운항을 못하는 수준까지도 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를 MOL 같은 일본 선사하고 손을 잡고, 사실 일본이 조선업의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술 인력들을 퇴출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선박 기술을 조선사들보다 그 해운사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NYK라든지 MOL 같은 굉장히 세계적인 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 특히 이제 MOL이나 NYK 이런 회사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물량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그 기술을 좀 넘겨달라 해서 그런 그 협업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여러 건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제 LNG 기술은 아마 상당 수준 뭐 좀 이렇게 발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LNG라는 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하 163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선박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냥 운항하면서도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일부 그 액화된 가스들이 기화되면서 빠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LNG에 대해서는 선주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나은 그 조선사들한테 가서 하려는 좀 그런 어떤 신중함 같은 것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지배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과연 중국 조선사들이 얼마나 빨리에 따라서 언제쯤 한국하고 대등한 경쟁을 벌일 거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는 있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단 지금 사실은 LNG의 이런 그 폭발적인 수요가 뭐 앞으로도 20-30년씩 계속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LNG가 그 탄소 중립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메탄이라는 굉장히 그 높은 효과를 가진 그 높은 온실가스 효과를 가진 그 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LNG는 이제 언젠가는 그 이 탄소 중립 연료에서는 조금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LNG 수요가 언젠가는 2030년 내외 뭐 언젠가는 그때부터 수요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런 대규모 수요는 조금 잦아들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따라오게 되면 이제 중국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되면 사실은 중국도 약간 뭐 추격 의지가 조금은 꺾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조선업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업계에서도 그 예정된 물량을 예정된 기간에 다 인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인력 문제는 사실은 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조선업이 2016년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구조조정 때 이제 조선사를 나가신 분들이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약간 어떤 위험성, 앞으로 이제 직업 안정성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걸 조금 인지를 하고 이제 조선업계로 안 돌아오려고 하는 뭐 그런 경향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감에 맞춰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놨던 게 조선사들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 지자체, 조선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외국인 그 기능 인력들을 지금 많이 이제 좀 받아들여서 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고, 이제 정부도 그쪽에 맞춰서 조금 그 어떤 제도를 완화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조선소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수익성이 좋지를 않으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못 올려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 조선 쪽에서 용접 기능 인력의 그 인건비가 그 건설 쪽에서의 용접 인력보다 조금 높았던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 쪽에서 사람들이 조선 쪽으로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LNG 같은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선박들을 그 수주받은 조선사들이 다 국내 굴지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1, 2, 3위의 그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든지 그 인력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영입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그 뭐 인도해야 될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지금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선종에 너무 몰리는 거가 조금 우려스럽다고 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대형사들의 주력 선종은 세 가지입니다. 대형 탱커, 대형 컨테이너, 그다음에 LNG선. 요렇게 세 가지고 뭐 물론 나머지 선종들도 합니다. 뭐 로로선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종들이 있긴 있는데 그 주력은 그렇게 세 가지고 이제 벌크선 경우에는 중국으로 거의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탱커 같은 범용 선박들도 같이 이게 좀 수주가 나와줘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범용 기자재 업체들도 같이 여기에서 덕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그 회복을 하고 좀 발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노동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LNG선 같은 좀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선박들이 집중적으로 수주되는 부분에 약간 언밸런스가 조금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탱커도 그게 그렇게 머지 않은 시기 내에 이제 교체 투자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탱커 시장도 조만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LNG선 시장이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탱커 그 갭을 메워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이렇게 다시 수익성이 좋아지면 조선 지금 3사의 어떤 구조조정도 다시 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문제가 이제 EU 반대로 무산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수익성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재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그 투자 능력을 가진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좀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뭐 결국은 단기적인 현안이라기보다 매우 좀 앞으로 장기적인 현안이라고 본다면 우리 후판 업계로 봐서는 그 조선 후판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도 지금 이 선박을 바꿔야 하는 이제 어떤 그 요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선박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요인은 또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화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선박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 당장 신주선 수요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발표 내용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자동차를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점점 나오면서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에러들도 좀 보정을 해주고 조금 안정성을 높이고 뭐 편의성을 높이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박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더 발전된 그 디지털 설비들이 지금 선박에 장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궁극적으로 무인 자동 운항 시스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선박의 어떤 질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는 선박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발주할 선박, 20년 후에 발주할 선박은 또 차원의 다른 선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보통 선박을 한 30년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운항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환경 규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더 좋은 선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30년씩 운항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선박의 그 교체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후판 수요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뢰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선업계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2011년에서 13년까지 진행됐던 해양 플랜트 수요, 그게 급증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저하를 자초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을 자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선사들이 충분히 그때 어떤 그 실수를 좀 보정을 하고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박의 투기성 때문에 벌어지는 이제 집중적인 투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건조가 돼서 해운 시장에서의 과잉이 일어나고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는 이런 그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었는데, 그거 진짜 한 200여 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근데 이제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이렇게 분산 투자가 천천히 가는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약간 조금 더 안정화된 어떤 산업의 모습이 장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